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허세와 편견에 찌들어 있는 손윗동서들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주고 움츠러들였던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사는 구독자 인사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고소한 이 얘기를 어디다 자랑할까 고민도 안 했다니까요. 요즘 제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톡톡 사연을 제보해야겠다고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제가 한동안 일을 쭉 쉬다가 다시 출근 일이 결정되고 며칠 후면 다시 출근을 시작해야 하거든요. 이제 출근을 하고 나면 오며 가며 알림 설정 해놓은 사연을 들을 시간밖에 없고 이렇게 제 사연을 제보할 여유는 없겠다 싶어서 얼마 남지 않은 자유시간 바짝 투자해서 사연을 한번 전해볼까 합니다. 무더운 여름 속까지 끓지 않고 시원하게 뚫을 수 있는 그런 사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솜씨는 없어도 성우님께서 잘 전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톡톡 사연 제보하는 단골 얘기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첫인상만 가지고 혹은 입고 다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타고 다니는 차, 아파트 같은 겉모습을 가지고 또 학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은근히 차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전 이 사람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이라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외적인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초면이라면 겉모습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을 겪어보고 나서도 평가의 기준이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전 그건 정말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 눈에는 뭐만 보이고 내가 아는 만큼만 보인다고 그 사람이 내가 모르는 곳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또 어떤 성과를 이루었을지 알고 계속 그걸로만 사람을 판단하나요? 요즘에는 집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어디 나갈 때는 나만 쏙 나와서 번지르르하게 차려입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집이 부자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일 빠르게 찾아 남들이 입 떡하니 벌리고 부러워할 만한 자산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내 편견 한꺼풀만 벗겨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나올 수 있으니 본능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속으로만 생각하고 마는 것이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그런 기본적인 매너조차 장착하지 못한 저희 두 손윗동서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소위 말해 공부머리라고 하죠. 여러분은 이 공부의 영역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나요? 갈고 닦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나요?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속담을 처음 배웠을 때 저는 은근한 충격을 받기도 했어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한다는 것을 용에 비유하면 굉장히 숭상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수단이 공부인기 때문인 것도 저는 잘 알아요.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치 공부나 성적, 학벌이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 노력의 결실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굳이 살기 좋은 우리나라를 해외와 비교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지만 외국에 나가면 또 다르잖아요. 몸을 쓰는 기술직들이 우리나라 어지간한 대기업 사원보다 훨씬 더 높은 급여를 받고 그쪽에서 또 그렇게 잘 대우해주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기술직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대번에 무시하잖아요. 몸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은 무식하다고 폄훼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데는 큰 영향을 끼친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저희 어머니예요. 제가 왜 사연 시작부터 이렇게 학벌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 핏대를 세우고 항변을 토하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이런 행동을 누군가 옆에서 꾸준히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불행하게도 그런 행동을 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입니다. 떼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제 가치관을 만들어주셔야 하는 어머니부터 이런 사상에 찌들어 계신 분이었거든요. 저는 아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공부를 어렵다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덧붙여서 열심히 주장하고 다니는 것은 공부머리는 결국 타고나는 것 같다고요. 물론 어디서 연구를 해서 검증된 결과도 아니고 물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가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내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될 때도 있잖아요. 예전에 반기문 사무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산골짜기에서 공부해서 성공했다. 저는 그런 뉴스를 보면서도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엄청 희귀한 케이스니까 결국 저렇게 언론에 보도되는 거 아니냐고요. 대부분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는 유전자가 부모님한테 있어야 그걸 물려받은 자식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라고요. 왜 의사 집안에서 계속 의사가 배출되는 그런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일 뿐이니까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굉장히 고학력자시거든요. 그 나이에 박사학위까지 따기 쉽지 않은데 두 분 다 해외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아마 이렇게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머리를 제가 물려받았기에 공부를 하는 것에 어렸을 때부터 거부감이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하거든요. 그런데 공부하는 별개로 저는 어머니의 교육관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싫었어요. 괜히 사연 쓰면서 가족 욕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좀 좋지 않지만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아 싹이 보이니까 어머니가 더 열성적으로 제 교육에 매달리셨거든요. 아버지는 애가 그냥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 내버려 둬라. 공부는 그렇게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린 애를 들들 볶는 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지만요. 어머니 손을 잡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5만 가지 학원에 다 쫓아다니면서 특별한 재능을 찾아주신다고 그랬던 걸 생각하면 아직도 끔찍해요. 제가 다니던 학원이 번화가 쪽에 있으니까 왜 연초 연말에 공사 많이들 하잖아요. 길도 갈아엎고 그럴 때 보면 헬멧 쓰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아직 가치관도 제대로 확립되지 않는 어린 제 귀에다 대고 너 공부 안 하면 저런 일을 해야 하는 거라고 그런 소리도 서스럼 없이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천진난만하게 저 일이 어떠냐고 저렇게 멋진 유니폼도 입고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거리에서 사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머니는 금세 무서운 표정을 하고 제 등을 막 때리시면서 저런 일은 공부 안 하고 불성실한 사람이나 하는 거라고 막 혼내셨어요. 제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나서 어머니가 하셨던 그 얘기들이 얼마나 무례한 언행이었는지 알게 되고 누구보다 더 학벌과 외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폄훼하는 어머니가 오히려 창피하고 싫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번도 공부를 하는 게 힘들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공부가 쉬웠다기보단 남들만큼 치열하게 하는 것 같지 않은데 늘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었죠. 오히려 공부보다 더 힘들었던 건 어머니의 등살이었어요. 늘 전교 1등을 하던 제가 딱 한 번 중학생 때 전교 100등 밖으로 밀려났을 때가 있거든요. 아마 그때가 어머니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만족을 모르시는 분이었거든요. 전교 1등을 했는데도 혼난다는 게 참 이상하죠. 저도 애인데 이 정도면 잘했다 하고 성적표를 자랑스럽게 내밀면 어머니는 그때마다 싸늘한 시선으로 절 바라보면서 그러셨어요. 국어에서 하나 틀렸네? 수학에서 하나 틀렸네? 이건 기본적인 개념 아니니? 넌 이 좁아터진 곳에서 전교 1등 하나 한 걸로 만족하니? 어린 제 눈에는 그게 어떻게든지 제 흠을 찾아내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난 만족하고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날 그렇게 채찍질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으로 가라고 압박하고 윽박지르니까 정말 마음속이 딱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그때쯤에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날도 많아졌어요. 원인은 저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굳이 애한테까지 그럴 필요 있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고 1등 아니어도 좋으니까 애 숨 좀 쉬게 놔두라고 하고.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물러터진 성격이니까 애가 더 높은 데를 꿈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거라고 이게 다 당신 탓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저 때문에 두 분이 맨날 집에서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mp3를 귀에다 딱 꽂고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답답해서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만족을 모르시고 나한테 집착을 할까? 이게 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잘한 탓이다. 생각이 거기로 흘러가고 차라리 내가 애초부터 공부를 못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중학교 3년, 어쩌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시험지를 받자마자 무작위로 답안지에 마킹을 하고 엎드려서 잠들어 버렸어요. 학교가 발칵 뒤집어졌죠. 항상 전교 1등을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00등 밖에서도 찾기 힘들어져 버리니까
교무실의 선생님들께서 혹시 채점이 잘못됐나 싶어 몇 번이나 재확인을 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었답니다. 가장 뒤집어진 건 저희 어머니셨죠. 아마 학교에서 연락이 이미 간 모양인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는 화를 주체하질 못하는 듯 손을 부들부들 떨며 거실에 저를 앉히셨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상황이라 저도 말없이 거실에 꿇어앉으니까 화를 가라앉히는 듯 머리를 몇 번이나 쓸어 넘기더니 바닥에 내려놓은 회초리를 들고 저에게 벽을 짚고 똑바로 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은 다시 기억하기도 싫네요. 꽤나 두꺼운 회초리가 끊어질 때까지 그렇게 맞았어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렇게 맞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종아리가 퉁퉁 붓고 빨갛게 피가 배어나올 때쯤 회초리가 끊어지고 분이 안 풀렸는지 끊어진 회초리를 집어 던지면서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얼마나 처참하셨겠어요.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미쳤어? 당신 지금 정상 아니야. 제정신 아니라고. 지금 애 꼴 좀 봐.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말로 하면 되잖아. 당신이 맨날 그렇게 물러터지니까 애가 이 모양 이 꼴인 거 아니야. 왜 내 애를 망쳐? 당신이 뭔데 내 애를 망치냐고.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걸작인데 왜 내가 만든 작품에 당신이 똥물을 끼얹는 건데? 그때 알았습니다. 저에 대한 광적인 집착, 어머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요. 그동안 얼마나 저를 당신의 소유물로 보고 있었는지 그때 알게 됐어요.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저희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와 광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였고 더 이상 두 분이서 함께 사시는 것이 저한테 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끝까지 제 양육권은 본인이 가져가야 된다 주장하셨지만 아버지는 미리 준비를 해두신 덕에 학대의 정황으로 제가 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은 막아주셨습니다. 그동안 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너무 오랫동안 갇혀 지낸 탓인지 처음에는 저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색하기만 했어요. 아버지는 공부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한다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사실 두 분이 이혼까지 하고 난 이후에는 저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겨우 중학생이었고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가 순전히 나 때문인 것 같아서 괴롭기도 했고요. 집이라는 공간이 편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머니가 튀어나와서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냐면서 호통을 치실 것 같고 그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다니시던 회사에 해외 지사로 발령을 내달라 요청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미국 유학길로 오르게 됐습니다. 환경이 바뀌고 누구 하나 제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 그 낯선 땅에서 전 반대로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성적은 다시 잡혀가기 시작했고 다니던 사립학교에서도 최우수 성적상을 계속해서 받을 정도였죠. 지금 생각해봐도 아버지한테 너무 감사해요. 제가 괜찮아지는 것을 위해서 생활을 바꿔주신 거니까요. 안정된 건 제 마음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밑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적 역시 한국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가 미국 내에서도 교육열이 굉장히 치열한 곳에 있었고 소위 말하는 아이비리그에 입학을 위해서 브로커들을 쓴다는 얘기도 돌았었죠. 그 사이에서 동양인이 브로커도 없이 당당히 하버드 대학에 합격하게 됐습니다. 물론 성적 순위로 봤을 때 하버드보다 더 좋은 학교들도 많았지만 저한테는 그 하버드 대학이라는 곳이 꽤나 상징적인 의미였거든요.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공간. 거기서 저도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는 크게 힘들 게 없었는데요. 오히려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회사에 취업을 한 이후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졸업을 하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유명 IT 기업에 전환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짧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까지 업무 태도나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였죠. 여기서는 사실 정규직이라는 개념이 크게 없지만요.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도 있으실걸요. 미국에 비하면 한국이 해고 통보는 정말 신사적이고 매너 있는 것 같아요.
전 실제로 그 장면들을 봤었으니까요.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옆에서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려는 직원한테 경고음이 울려요. 출입이 제한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내가 주말 사이에 해고됐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조금 기다리면 경비원들이 나와서 너 이제 출근 못한다. 너 해고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울적한 얼굴로 올라가서 박스에 본인 짐을 챙겨가지고 털레털레 힘없이 나오는 거죠. 고액의 연봉,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복지가 보장되어 있는 대신에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져 버릴지 모른다는 불안감. 멀리서 봤을 때는 다들 행복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다 같은 파리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옆에 있는 저 사람을 밟지 않으면 다음 주에 해고 통보를 받는 건 나일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전 그 안에서도 학벌이 꽤나 좋은 축에 속했지만 그게 오히려 이 사람들의 경쟁심을 자극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 전 동양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차별을 다 받았던 것 같아요. 사내 왕따라고도 하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람들을 교묘하게 괴롭히는 쓰레기 같은 종자들은 어디에나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6개월 안에 밀어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을 테니까요. 저희는 점심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팀 단위로 업무가 움직이다 보니까 서로 번갈아 가면서 자리를 지키고 그 사이에 한 명씩 나가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제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빠지더라고요. 업무량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저를 제외한 나머지 팀원들끼리 똘똘 뭉친 탓이었습니다. 처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하는 일들은 은근슬쩍 저한테 밀어놓고 하버드 나온 동양인이니까 이 정도는 처리할 수 있지라는 식이에요. 저도 거기서 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요거트나 견과류를 먹으면서 허기진 배를 채우고 잔업을 처리하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코를 막고 낄낄거리더라고요. 요거트를 먹는데 마늘 냄새가 난다나요? 물론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죠. 미국 하면 죄다 백인들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백인의 비율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거든요. 더군다나 다국적 기업을 지향한다는 저희 회사에서는 여러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는 회사에서 인종차별은 잘못하면 징계까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었어요. 코를 막고 또 낄낄거리는 동료들한테 핸드폰 녹음기를 켜고 다시 말해보라고 하니까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자기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불이익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아니까 그 뒤로 그렇게 대놓고 차별을 하는 일은 없었지만 오히려 더 교묘하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전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사를 다니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바나나라는 은어를 혹시 아세요? 저도 거기서 처음 들어봤으니까 아마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모르는 단어일 거예요. 한번 그렇게 팀원들을 들이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먼저 미안하다면서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나서 간식을 사왔다면서 바나나를 주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나를 제대로 팀원으로 대우해 주는 건가 싶어서 고맙다고 하고 자리에 앉아서 바나나를 까먹는데 그 모습을 보고 또 낄낄거리면서 웃더라고요. 뭔가 쎄하다 했죠. 예전처럼 대놓고 따돌리진 않았지만 저한테 너무 잘 어울리는 애칭이라면서 저를 바나나라고 부르는데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동양인을 비하하는 은어더라고요. 행동이나 생각을 백인처럼 하지만 겉모습은 동양인 사람을 보고 바나나 껍질처럼 노란 피부색을 가지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하얀 바나나의 속살처럼 백인 흉내를 낸다고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검은 머리 외국인? 이게 대놓고 인종차별적인 단어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들 나라에서 미국인인 척 흉내를 내는 동양인이라고 비꼬는 말이죠. 전 그 단어 뜻도 모르고 팀원들이 저를 드디어 인정해주기 시작했다고 좋아했었는데 회사에서 청소를 하시는 중국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그러시더라고요. 바나나 뜻은 아냐고요. 걔네 너 지금 비꼬고 놀리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머리가 띵 하더라고요. 난 정말 이 그룹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하고요. 중요한 회의 일정을 저한테만 공유해주지 않는다거나 팀 업무에서 은근슬쩍 저를 배제하는 식으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분명하니까 들이받고 나오면 되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차라리 차이라도 치여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업무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해도 이미 그룹에서 떨어져 나온 사람에게는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더군다나 회사에서는 주기적으로 팀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정규직 전환에 반영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미 그런 식으로 따돌림 받은 제가 아무리 업무에 지대한 공을 세웠어도 그걸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항상 평가에서는 최하위 점수를 맞고 상사에게 불려가 이런 성적으로는 정규직으로 전환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듣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때는 더 이상 미움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그 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싸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 누구 하나 배웅 나와주는 사람 없는 현실이 참 비참하고 고되더라고요. 제가 회사를 관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버지께서는 별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면서 옛날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회사는 다니지 않아도 좋으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커뮤니케이션, 소통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고 넌지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의 추천을 받아서 나가게 된 한인 모임에서 만났던 게 남편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국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이 낯선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해받는 느낌이 드니까 아버지 말대로 나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려 보길 잘한 것 같더라고요. 한인 사회가 안정감을 주고 좋긴 하지만 워낙 좁아서 그런지 무슨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빨리 돌더라고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에 대한 얘기를 함부로 하는 것에 완전히 질려버린 상태여서 괜히 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지 않다 싶었어요. 좋은 학벌과 직장을 가졌었는데 그때는 그게 저한테 꼭 모종의 컴플렉스처럼 느껴졌었거든요. 괜히 얘기를 했다가 회사에 있던 사람들처럼 트집을 잡아서 안 좋은 소문이 들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럴 바엔 그냥 입을 다물자 생각했죠. 처음엔 그 모임 안에서도 잘 적응하지 못했는데 그때 도움을 많이 주었던 게 남편이에요. 모든 지식이 빠삭하고 워낙 적응력이 좋아서 태어났을 때부터 미국에서 살았던 교포 출신인가 했는데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잠시 미국에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부했던 분야이기도 하고 유난히 남편하고는 어떤 대화를 해도 막힘없이 술술 된다고 해야 하나요? 집신도 다 짝에 있다더니 그 말이 맞나 봐요. 그렇게 사람 상대하는데 어려움도 느끼지 않고 마냥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족 얘기만 나오면 눈에 띄게 어두워지고 얘기를 피하려는 게 보여서 저 사람도 가족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나 보다 생각했었어요. 저도 상처가 있는 마당에 굳이 궁금하다고 남의 상처 후벼파고 싶지도 않지만 그 사람이 좋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는 것도 당연하잖아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매번 저러는지 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서로 사귀자는 얘기도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남편의 일정이 끝나고 나면 데이트를 하는 관계였는데 보기로 했던 연극이 갑자기 취소가 되는 날이 있었어요. 시간이 붕 떠서 뭘 하면 좋을까 차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가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혹시 가족이랑 뭐 문제 있냐고요. 망설이는 남편에게 저도 제가 미국에 오게 된 사연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런 아픔이 있었을 줄 몰랐다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살아왔던 얘기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남편도 저만큼이나 힘든 사연을 갖고 있더라고요. 위로 형이 2분 계세요. 전 어렸을 때부터 형들한테 치여가면서 자라서 가족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큰 욕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 형들은 뭔가 저를 밟아야 하는 경쟁 상대로 보는 모양이에요. 제가 뭔가 잘하는 게 있어서 부모님이 칭찬을 해주시면 형들이 다음 날부터 저보고 그거 절대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죽도록 패버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본인들이 대신 하는 거예요. 공부든 체육이든 뭐가 됐든요. 부모님한테 그래도 막내보다 형들이 낫네라는 소리를 듣는 게 평생의 훈장인 사람들이죠.
형들은 지금 한국에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부모님은 저도 그 일을 같이 하길 바라셨는데 그런 형들이 저를 껴주겠어요. 전 형제들 사이에서 늘 왕따였는데 아예 한국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는지 저한테 미국 가서 박사학위 취득하라고 한 것도 형들이에요. 말은 네가 그 정도 학벌은 갖춰야지 같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냥 거슬리는 존재 눈앞에서 치워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그랬던걸요. 울며 겨자 먹기로 온 유학이에요. 부모님도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내놓은 자식이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형들보다는 못한 좀 모자라네요. 겨우 6개월 회사 안에서 왕따 당했는데도 출근길에 차에 치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저였는데 남편은 대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 고통을 겪었을지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짠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딘가 저랑 닮아 있는 모습에 더 그랬던 것 같고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힘들었겠다고 펑펑 울면서 남편을 안아줬어요. 그동안 나쁜 생각하지 않고 잘 버틴 게 너무 다행이라고요. 그렇게 서로 비슷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알아보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살아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서 인사도 했고요. 아직 공부 중이라는 얘기에 조금 탐탁지 않아 하시는 눈치기도 했지만 남편이 한국에 들어가면 직장부터 시작해 본인이 세워놓은 미래 계획을 꼼꼼하게 말씀드리니까 남편이 가고 나서 괜찮은 사람 같다고 겨우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그렇게 나와서 예전처럼 돌아갈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남편을 만나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좋아하셨어요. 저도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긋지긋하고 남편도 곧 박사학위를 마치는 상황이라서 아버지께서는 해외 지사 업무를 마무리하시고 국내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남편 셋이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됐고요.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는 다시 취업을 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해봤지만 오히려 회사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제 스펙을 부담스러워하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낙방의 쓴맛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전처럼 왜 나는 안 될까 하고 낙담하지 않았던 건 힘들 때마다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었던 남편이 있어서가 아닌가 싶어요. 하염없이 취업 준비만 하다가는 결혼은커녕 이도저도 못할 것 같은 상황이 올까 싶어 그때 조금 빠르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됐어요. 직장도 없고 시부모님께는 학력도 밝히지 않아서 결혼은 쉽게 허락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무런 반대가 없어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남편 말로는 워낙 본인한테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 직장이 괜찮은 것도 한몫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인사를 갔을 때 제 얘기보다는 아버지나 아버지 직장에 관한 얘기들을 더 많이 물어보신 것으로 봐서 영 틀린 소리는 아니다 싶어요. 물론 직장 생활을 하며 모아둔 돈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돈도 많이 까먹었고 남편도 학위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아직 비싼 아파트 값을 감당할 준비는 안 됐던 것 같아서 저희는 분가 자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생활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의 두 아주버님 내외까지 모시고 살아야 하나 싶어서 조금 망설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희생할 수 있겠다 나름 자신이 있었죠. 나중에 아이를 낳은 걸 생각해서 집을 사게 된다면 이왕이면 좋은 동네에서 시작을 하고 싶고 몇 년 후에 집값이 좀 잠잠해질 때까지 시댁 생활을 하면서 둘이서 열심히 모아보자고 뜻을 모았어요. 그런데 그 시댁에서 회사에서 겪었던 기분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희에게 관심도 없는 식구들이라며 괴롭힐 게 뭐가 있냐고 그러냐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저희 형님들한테 꼭 한번 물어보려고요. 대체 왜 그렇게 이제 막 시집 온 저를 갈고 써야 했는지요. 톡톡 사연에 종종 올라오는 못돼 먹은 시댁 식구들을 보고 혀를 끌끌 찼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고는 생각을 고쳐 먹었어요. 이놈의 시댁 식구들은 어디서 다 같이 교육이라도 받고 오는 건가? 어쩜 그렇게 심술들이 똑같은지요. 제 손윗 동서들이 둘 다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도 한국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온 거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학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사람은 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가정을 돌보느라 머리 좋고 공부도 하고 싶어라 하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저처럼 공부가 어렵지 않은 사람, 공부가 특기인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다고 전자가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죠. 이 사람이 처했던 환경을 전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손윗동사들의 생각은 다른가 봐요. 학벌이 좋지 않으면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하고 살아온 한심한 사람이다, 이렇게 멋대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누구보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엄청난 학벌을 가지고 있던 저였지만 그걸 굳이 티를 안 내서 그랬을까요? 손윗동서들의 타겟은 어느 순간부터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저로 딱 특정된 느낌이었습니다. 손윗동서들끼리 의리가 얼마나 끈끈한지요. 아무리 살갑게 굴고 편안하게 시댁 생활을 위해 그 무리 사이에 끼어보려고 노력해도 전 들어갈 수 없는 자기들끼리의 단단한 울타리가 있어요. 같은 대학 출신 동문이라는 자부심은 둘째치고 두 사람 모두 그렇게 좋은 학벌을 가지고 집에서 전업주부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저도 그때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서 쉬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집에 있는 것과 본인들이 집에 있는 것은 엄연히 다른 느낌이라며 은근히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여기저기 이력서를 내봤지만 너무 높은 학력에 번번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있지만 집에 앉아 이 돈만 쓰고 있는 것도 남편한테 뭔가 미안한 느낌이 들고, 제가 아주 간단한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달에 100만 원이라도 벌면 매달 100만 원씩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빨리 일을 시작해서 남편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너무 고학력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일을 했던 게 문제가 된다면 아예 그 학력과 경력을 지워버리고 지원을 해보자 했어요. 정말 웃긴 게요.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고 이력서에 써놨을 땐 연락 한 통 없던 곳이었는데 오히려 고졸 취업 전형 경력 단절 여성 전형으로 지원을 하니 보란 듯이 연락이 오는데, 학벌을 중요시하는 나라에서 대체 이 학벌이라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 명함인지 다시 한번 느꼈었다니까요. 그렇게 중소기업의 격리로 저도 출근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전에 하던 일에 비하면 그냥 제 일만 잘 끝내놓으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일 없는 일이어서 몸도 마음도 편하게 출근하고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생활의 안정도 찾기 시작했고요.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 취업 얘기가 나왔어요. 별거 아니다. 그냥 뭐라도 좀 보탬이 될까 싶어서 깨작깨작 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주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전달받은 평소 행실로 미뤄봤을 때 그마저도 비꼬는 말이었는데 제가 눈치채지 못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도 우리 재수 씨가 남편 생각을 엄청 하네. 남편이 얼마나 쥐꼬리만한 월급을 벌어다 주면 그 백직장도 같이 들어보겠다고 나가서 일을 할 생각을 해. 여튼 재수 씨 일할 생각하신 거 참 멋집니다. 살림한다고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낫죠. 사람이 집에 한번 있기 시작하면 몸이 무거워져서 나중에는 나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꼼짝을 안 한다니까요. 이 사람 봐요.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다고 뻔질나게 자랑하면 뭐하냐고요. 결국 살림하고 있는데. 크게 버는 것도 아닌데요, 뭐. 그리고 살림도 제대로 하려 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저도 해봐서 알잖아요. 저야 뭐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나가서 일하는 건데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정도 눈치 엿바꿔 먹은 저도 바로 알아들을 수 있었죠.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두 손윗동서를 은근히 무시하는 말투였어요. 아주버님들이 그러세요. 남편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가부장적인 형들 밑에 어떻게 남편처럼 가정적인 사람이 동생으로 나왔는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였죠. 두 분이서 사업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벌이가 꽤 크시잖아요. 손윗동서들도 원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깟 푼돈 벌어봤자 얼마나 버냐면서 그렇게밖에 나가서 푼돈을 벌어올 시간에 집에서 살림이나 제대로 하고 애나 잘 돌보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버님들이 먼저 형님들을 집에 들어 앉히셨대요. 이게 여자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직장 커리어도 끊기지 않고 계속 쌓아야 뭐 나중에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지. 중간에 경력이 끊기면 다시 사회로 복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한때 서울대까지 나와서 잘 나가는 두 형님들은 그렇게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됐고, 아주버님들도 자기들이 집에서 살림을 하라고 앉혀놓을 땐 언제고 은근히 내가 벌어놓은 돈만 쓰는 팔자 좋은 사람이라면서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다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형님들의 사정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형님들의 화살은 애꿎은 관역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뭐 그 속내는 다 알 수 없지만 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 남편한테 내지 못하는 화가 애꿎은 저한테 돌아온 거라고요. 취업한다고 의기양양해 하길래 얼마나 좋은 회사 붙었나 했더니 하긴 동서 입장에서는 이런 것도 감지덕지하긴 하겠다. 그치? 이왕 시작하기로 한 거 열심히 해봐. 그래도 동서는 얼마나 좋아. 집안에 배운 사람이 둘이나 있으니까 어렵고 답답한 거 있으면 편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서 원래 멍청한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봤자 멍청한 답밖에 안 나오는 거 알지, 동서? 아니, 동서 내가 뭐 멍청하다 이런 소리는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거니까 괜한 오해 마라.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 식사 자리에서 남편에게 모욕을 당했다는 것이 분한지 누가 봐도 화가 끓어오른 얼굴로 저한테 그러시는데 전 진짜 가만히 있다가 뺨이라도 한 대 맞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남편을 힐끗 쳐다보면서 입모양으로 내가 뭐 잘못했어 하니까 남편이 자기도 모르겠다며 어깨를 으쓱해요. 저를 깎아내려서 본인의 낮아진 자존감을 채울 모양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오랜만에 식구들끼리 다 모이게 된 식사 자리에서 무슨 쓸데없는 기싸움이야. 재수씨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말아요. 형수님도 이 사람도 재수씨 축하하려고 이런 자리까지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당신 그러지 말고 이번에 형수님이랑 미국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재수씨 아직 출근하려면 시간 좀 남았죠? 그러지 말고 재수씨도 데리고 같이 다녀와. 아니에요. 재수씨 뭐 비행기 표값이 걱정이라면 그런 거면 제가 내드릴게요. 왜 당신도 수발들 아니 원래 여행은 여럿이 가야 또 제맛이잖아요. 큰형님께서 왜 그걸 얘기하냐고 짜증을 내는 걸 보니까 아마 두 형님들은 저에게 본인들의 여행을 알릴 생각도 없었나 봐요. 뭐 하루 이틀 있는 일도 아니고요. 분위기가 굉장히 애매해진 거죠. 둘째 아주버님이 같이 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고 거기서 어떻게 대놓고 손이 동서들이 같이 가기 싫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넌 그런 여행에 굳이 끼고 싶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왜 그런 걸로 눈치를 봐야 되나요? 더군다나 미국행 비행기 티켓까지 아주버님이 끊어주신다고 하는데 갈 수 있으면 가는 거죠. 저야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데요. 제가 알겠다고 가겠다고 형님들 잘 부탁드린다고 그러니까 표정이 누가 보면 똥이라도 씹은 줄 알겠더라고요. 제가 뭐 눈치라도 보면서 같이 안 갈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밥 먹고 자기들끼리 속닥속닥 붙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남편도 정말 형님들이랑 같이 여행을 가도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다독였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좋을 것 같아서 정말 속 없는 소리지만 어쩐지 들뜨기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렇게 16박 17일의 미국 여행이 시작됐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같이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니까 제가 대체 무슨 역할로 여기 왔는지 싶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왔다는 형님들은 회화에는 영 약한 모양인지 곤란한 상황이 될 때마다 네가 가서 얘기하고 오라고 등을 떠밀었어요. 오기 전까지는 큰형님이 미국은 자기 고향이나 다름없다면서 그렇게 설레발을 치셨는데 막상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미리 예약한 렌트카에 문제가 생기니까 핸드폰 번역기를 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처해 하더라고요. 누가 본인 고향에서 저렇게 긴장을 한대요. 속으로 형님들이 나보다 못한 것도 있구나 하고 고소하기도 했어요. 동서, 뭘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하고 있어? 동서가 가서 해결하고 와야지. 그럼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써야겠어.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 번역기를 돌리든 손발짓을 하든 동서가 좀 해결하고 와봐. 자기들끼리 해결을 못할 것 같으니까 제 등을 떠미는데 뒤에서 킬킬거리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동서는 영어 못하는데 어떻게 저걸 해결하고 오냐면서 가서 망신이나 제대로 당하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 들으라고 그러는 건지 싶더라고요.
막상 가서 물어보니까 별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자신 있다고 떵떵거리던 큰형님이 다른 날짜로 예약을 해놔서 사정을 얘기하고 예약된 날짜를 바꿔서 겨우 문제를 해결했죠. 자동차 키를 받아들고 온 저를 보고 딱 눈빛이 그래요. 제가 저걸 어떻게 해결했지? 하는 눈이요. 제가 영어 할 줄 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괜히 운전을 하는데 뒤에다 대고 요즘에는 번역기가 잘 나온다고 영어 하나 못해도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하는데 너무 유치해서 사람이 우스워 보이는 거 있죠? 동서 아까 봤어? 막내 동서가 거기서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다음부터는 그런 거 있으면 내가 할 테니까 막내 동서는 시키지 마라. 거기서 진땀 빼고 있는 모습 보는데 내가 형님으로서 너무 안타깝더라고. 동서 괜찮아. 배움이 모자란 게 죄는 아니잖아. 미국 가서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데리고 다니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야. 동서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돼. 정작 제가 렌트카 직원이랑 얘기하고 있을 때는 혹시나 본인들한테 말이라도 걸까 싶어 멀리 떨어져서 고개 돌리고 필사적으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던 주제에 이제 와서 제 앞에서 무슨 센 척이 하고 싶어서 저러는지. 저도 더 이상 가만히 당해주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차를 조용히 갓길에 대고 뒷좌석에서 떠드는 형님들한테 그랬어요. 미국 온 김에 제가 나온 대학교 한번 가보시겠냐고요. 큰형님이 펄쩍 뛰면서 그래요. 뭐? 동서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어? 아무리 자존심이 상해도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거짓말하면 어떡해. 동서, 큰 동서가 저번에 동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해가지고 이력서 쓴 걸 뻔히 다 봤다는데 거짓말 할 거야? 왜 그렇게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찍어 눌렀는지 알겠더라고요.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 고등학교 졸업까지만 써놓은 이력서를 작은 형님이 훔쳐보고 큰 형님한테 제 대학도 안 나온 애다 그렇게 쪼르르 가서 일러 바쳤나 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제가 고졸 학력밖에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고요. 아니 생각하니까 그래요. 고졸이면 뭐 무시해도 되나요? 제가 형님들한테 뭐하러 거짓말을 해요. 저도 오랜만에 미국 오니까 제 모교를 형님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요. 늘 등굣길에 이 길 지나갔었는데 기억이 새록새록하네요. 작은 형님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얘가 지금 괜히 자존심 부리고 싶으니까 우리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라고 거품을 물더라고요. 제 모교에 데려가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정 그럼 가서 확인해보면 되지 않겠냐고 차를 몰고 하버드로 달렸습니다. 아무리 영어 실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선명하게 적혀있는 하버드 글자와 로고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손윗동서들이 입을 떡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을 해도 유분수지. 너 지금 누구 놀리니? 네가 어떻게 하버드를 나왔다고 이렇게 대놓고 뻥을 쳐? 뻥인지 아닌지 직접 내려서 확인해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가시죠. 손이 동서들을 데리고 당당하게 하버드 대학 안으로 입장했습니다. 뒤에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다 들려요. 이러다 진짜면 어떡하냐는 큰형님의 얘기와 저게 진짜일 리 있겠냐고 괜히 우리 앞에서 센 척하려고 그러는 거다라는 작은 형님을 제가 대학 시절 내내 거의 살다시피 했던 클럽 동아리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당연히 낯선 외지인이 무슨 일로 오셨냐고 제 앞을 막아서는 학생에게 유창한 영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졸업생이고 이 클럽에서 동아리 활동했었는데요. 옛날에 제가 활동했던 사진 좀 볼 수 있을까 해서요. 혹시 들어가는 게 좀 그렇다면 사진만 가져다 주겠어요? 제가 하버드의 자랑스러운 동문이라는 사실을 꼭 증명할 일이 있어서요. 유창한 영어 실력이 형님들 1차적으로 기절. 누가 봐도 하버드 대학 재학생으로 보이는 백인 여자애가 자기 선배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모습에 2차적으로 기절을 했죠. 그러고서는 본인이 앨범을 가지고 나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졸업 연도를 얘기해주고 그 여학생을 기다리면서 학생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끝까지 저 학생을 미리 섭외했을지 어떻게 아냐고 요즘에 저 정도 영어는 학원 다니면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를 꽉 깨물고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곧이어 여학생이 제가 졸업한 연도의 동아리 앨범을 들고 나오고 저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앨범을 펼쳐서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둘이서 아주 바닥에 책까지 내려놓고 붙어서 책장을 뒤적거리는데
이젠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는 거죠. 제가 동아리 장이었거든요. 떡하니 제 사진이 붙어 있고 그 밑에 제 영어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 동서 같은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하버드를 나오냔 말이야. 말도 안 돼, 이건. 끝까지 부정하는 형님에게 제가 영어로 일침을 날렸죠. 아니나 다를까 영 못 알아듣는 눈치더라고요. 벙 쪄서 저를 쳐다보는 두 형님들에게 킥킥거리면서 다시 한국말로 똑같이 번역해서 들려줬어요. 형님, 좋은 학교 나오고 나서도 자랑 한마디 안 하는 제가 무식한 걸까요? 학교에 나왔든 나오지 않았든 인간이 됐으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같은 기본적인 개념은 배웠을 텐데 서울대까지 나와놓고 그렇게 뻑하면 사람 무시하는 형님들이 무식한 건가요? 여기 있는 하버드 대학 학생들한테 제 후배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누가 무식한 건지? 영어 한마디 못 알아듣고 서울대까지 나온 주제에 집에서 애나 보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형님들 무시 안 하잖아요. 제가 뭐 형님들을 무시할 줄 몰라서 여태까지 참고 지냈던 건 줄 아세요? 되도 않는 학력으로 뻐길 생각 마세요. 제가 봤을 때 형님들도 그저 좋은 학력 가지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뻔한 가정주부일 뿐이니까요. 제 얘기에 한마디 반박도 하지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서 어버버하는 형님들을 놔두고 자리를 떴습니다. 국제 면허증도 없는 두 사람을 그냥 여기다 떨궈놓고 가버릴까 하다가 저도 속 시원하게 한 방 갈겼으니 이 정도 호의는 베풀어주자 하고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곧이어 조용히 뒷좌석에 탄 두 형님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더라고요. 난 동서가 이렇게 좋은 학교 나오고 우리가 얼마나 우스워 보였겠어. 동서 다른 건 아니고 돌아가면 우리 애기 아빠한테 나 영어 못한다는 얘기는 절대 하지 말아줘. 애들 봐야 한다고 영어기라도 좀 틔우고 오라고 남편이 보내준 여행인데 영어 한마디 못했단 사실을 알게 되면 무슨 소리 할지 몰라. 미안해, 동서. 형님은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아니, 난 이력서만 보고 깜빡 속았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나도 미안하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를 하는 두 손윗동서들과의 즐거운 미국 여행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도 이제는 학교를 괜히 숨기는 것도 의미가 있나 싶어서 가족들한테 제 학력과 경력들을 공개했고 또 한 번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지금은 어떠냐고요? 두 형님들 자기애들 영어 에세이 좀 봐줄 수 있냐면서 매일같이 선물 들고 애 손잡고 저희 집으로 찾아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학력을 휘두를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뻔뻔한 형님들의 코를 납작하게 밟아줘서 저도 속이 다 시원하네요. 안녕하세요. 이 사연을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 꼭 제보해야 한다면서 더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렇게 저도 글이라는 걸 써보게 됐습니다. 전 청주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고요. 얼마 전 제게 일어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펜을 들었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저는 이 일이 얼떨떨하게 느껴지고 믿기지 않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제 얘기를 들으실 여러분들께서 따뜻함을 느끼시고 세상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좋은 에너지를 얻어가셨으면 해서 작성해 봅니다. 전 사실 어린 시절부터 비관적이라면 꽤나 비관적인 아이였어요. 뭐랄까요, 같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보는 분들이 있는 반면 그에 반해 부정적이고 암울한 부분을 예측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였죠. 그건 어렸을 적부터 그랬는데 아마도 저희 엄마에게 영향을 많이 받은 듯 싶습니다. 암울한 과거지만 어렸을 적 어머닌 알코올 중독자이셨고 절 잉태하신 가운데서도 술을 입에 대신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아버진 그런 어머니를 두고 어미 될 자격도 없는 게 애를 낳아 집안을 말아먹는다고 손가락질을 하곤 했고요. 그도 아니면 물건을 던지던가요. 저희 아버지는 피구왕이셨습니다. 피구를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 물건 집어던지는 걸 공처럼 그렇게 잘 던지셨단 말이에요. 저나 엄마를 향해 혹은 자신의 어머니, 저의 친할머니를 향해 곧잘 던져대며 새 여자를 지독하게도 괴롭히셨어요. 그 때문에 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할 곳으로 저를 찾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죠.
내가 네 아빠 때문에 돌아버리겠다. 미치겠어.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어디 강물이라도 가서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어린 너 두고 내가 어떻게 혼자 가겠니, 어? 엄마 무서워.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실제로 어머니는 어린 저를 데리고 강가에 자주 끌고 가시기도 했어요. 강가 앞에 선 위태로운 어머니의 모습은 그야말로 저에게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가득 안겨주곤 했습니다. 술병을 든 채 흔들리는 어머님의 몸이 언제고 곧 강가로 떨어질 것만 같아 불안했죠. 그래서인지 제 어린 시절은 친구들과의 추억이나 공부에 관한 기억이 아닌 어머니를 잃을까 불안했던 경험과 아버지로부터 당한 물리적인 행위들, 그로 인한 수치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한데 나 이제 엄마를 벗어나고 싶어. 엄마랑 있으면 나도 망가질 것 같아. 이렇게 엄마 두고 가는 거 배신인 거 아는데 나 엄마 배신해서라도 그냥 혼자서라도 잘 살래, 엄마. 나 붙잡지 마. 알았지? 그래, 잘 가라, 우리 딸. 너 좋아하는 서울 가서 엄마한테도 아빠한테도 그리고 할머니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잘 살아. 나중에 결혼할 때는 한번 연락 주고. 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눈물 지으며 어머니를 떠나온 그 순간은 지금 생각해도 먹먹합니다. 사실 어머니는 자신의 아버지, 저의 외할아버지 아래에서도 가학적인 행위들을 당해오셨어요. 꽃다운 나이엔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까지 만나 인생의 기쁨이라곤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줄을 연명하셨죠. 하지만 자아가 생기고 나 역시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머니를 배반하고 그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제 결론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행복하신 적 없는 불쌍한 우리 엄마. 내가 너무 미안해, 엄마. 만약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있다면 도망쳐서라도 꼭 나와. 내가 나중에 데리러 갈게.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사랑해, 엄마. 이게 제가 마지막 엄마에게 남긴 쪽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1년 뒤 저는 다시 고향집으로 내려와야 했어요. 어머니의 부고 소식 때문이었죠. 결국 어머니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자신의 집 거실에서 말입니다. 처참한 형태로 매달려 있는 어머니를 처음 목격한 친할머니는 그대로 혼절하셨고 저 역시 장례 내내 겨우 정신줄을 붙잡아야 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니다, 우리 손녀. 그런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 엄마를 못 지켰어. 하지만 이런 저와 할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도 그다지 추모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조용히 눈물을 떨구시는 외할머니를 앞에 두고도 비웃으며 육개장이나 한 그릇 먹고 가라는 말을 던지더라고요. 그 순간 눈이 돈 것 같아요. 전 아버지 멱살을 잡았고 어머니를 추모해야 할, 조용히 보내드려야 할 장례식장은 완전히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결심했어요. 난 아버지 절대 용서 못해요. 절대, 절대! 평생 용서 못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아버지 그 눈만 봐도 끔찍해요. 내가 당신한테 복수하러 올 거야. 반드시 복수하러 올 거라고.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이 망할년이 어디서 개지랄이야. 서울 가더니 간땡이가 벗냐? 그러게 네 엄마 아팠을 때 진즉 내려와 보지. 자식 새끼가 부모 아플 땐 나 몰라라 하더니 이제 와서 이연병 떨긴. 왜 몰랐다고 해보지 그래? 참나. 뭐? 엄마가 아팠다고요? 그제 알았어요. 엄마가 아팠다는 것을요. 엄마는 암으로 투병 중이셨고 암에 맞서 싸워낼 의지조차 없으셨기에 그렇게 조용히 생을 마감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남자는 세상의 적과 다름없고 결코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결심은 변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제게 암에 걸렸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은 충격이었어요. 가여운 엄마, 불쌍한 우리 엄마.
저는 목을 놓아 엉엉 울며 그렇게 엄마를 힘겹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다시 서울 회사에 복귀해 격리 일을 지속했지만 이게 사는 건지 뭔지 정신이 늘 혼탁한 채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만났던 남편이 유일한 힘이 됐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전 그 말을 남편을 만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유진 씨, 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랑은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 내 말이 어떻게 다가갈지, 과연 위로가 될지 겁도 나고 걱정도 돼요. 근데 하나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나랑 계속 만나면 유진 씨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요. 그러니까 결혼해줘요. 처음 남편에게 울면서 제 가정사에 대해 모두 털어놨을 때 남편은 프로포즈로 대답을 해버렸답니다. 아마도 남편이 아니었다면 전 그 시절 어쩌면 계속 정신적으로 방황하다 결국은 어머니와 똑같은 노선을 밟지 않았을까 싶어요. 강가 앞에 위태롭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처럼 저 역시 한강물 앞에 서 있다 충동적으로 뛰어들고 말았겠죠. 하지만 다행히 남편 덕에 저는 시댁 식구에게 인사드리러 갈 수 있었고 이때 드디어 시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답니다. 먼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점이 있는데 시부모님에겐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중 장남인 우리 남편은 입양아였어요. 도련님은 시부모님의 친자식이고요. 시어머님께서 임신이 안 되자 평소 봉사활동 다니던 고아원에 입양을 선택하신 건데 1년 후 기적처럼 도련님을 임신하게 된 것이었죠. 그렇다면 혹시 대충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입양아인 남편과 친자식인 도련님,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정말 예외였던 것이 시부모님은 그 무엇보다 남편과 친자식을 공평하게 키우셨다고 해요. 난 워낙에 어릴 때 입양이 돼서 내가 입양아인 줄 전혀 몰랐어. 나중에 성인이 되고서야 말씀해 주셔서 그때 알았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네. 그만큼 우리 부모님 누구보다 좋으신 분이야. 어머니 아버지 2분 다 교직에 계시다 은퇴하셨는데 스승의 날만 되면 아직도 2분을 찾아뵈러 오는 제자들이 있을 정도거든. 빙그레 웃으며 시부모님을 자랑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과연 어떤 분들이실지 너무 궁금했답니다. 친자식과 입양아를 똑같이 길러내셨다면 그만큼 마음이 넓으신 분들일 텐데 괜히 설레고 떨리기도 했고요. 혹여나 제가 그에 비해 너무 초라하게 보일까봐 성격대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저를 본 날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그러더군요.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부족한 시어머니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줘요. 나도 노력 많이 할게요. 아닙니다, 어머님.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야, 저희 형이 하도 꽁꽁 숨겨놓고 안 보여주길래 내심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렇게 미인인 형수님을 만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형, 수지 맞았어. 저를 벌써부터 형수라고 부르는 사근거리는 성격의 도련님과 자애로운 인상의 시부모님까지 그야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어찌나 다행스러웠는지 몰라요. 들고 있던 과일즙 세트를 바닥에 떨어뜨릴 만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글썽거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감성적이 되었던 건 아마도 거절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절 반대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마음에 안 드실까봐 걱정했거든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며느리로서 더 노력할게요. 혹여나 가르쳐 주실 부분 있음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럴 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아가씨가 지금껏 힘든 시절 보냈다고 대충 아들에게 들어서 알아요. 불편한 설명은 안 해도 되고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이리 건강하게 잘 살아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죠. 남편이 저를 치유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잔해물이 존재했던 건지 그 말에 무너질 듯 울음이 새어나오더라고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눈 속에서 왜 친정엄마의 모습이 자꾸 비쳤는지 모를 일입니다.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선 특히나 더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내가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을 봤다면 엄마가 참 좋아했을 텐데, 내가 외국에 여행 갔다 온 걸 알면 엄마가 뿌듯해 했을 텐데.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현재 역시 소중한 만큼 그렇게 아쉽고 씁쓸한 마음은 접고 저는 지금의 삶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끓어오르는 복수의 마음 또한 잠시간 흘러보내기로 했어요. 남편이 말 꺼내기 전 저는 굳이 시댁 근처의 신혼집을 고집했고 거기서 시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했답니다. 남편 직장이 시댁에서 가깝기도 했거니와 더 시부모님과 돈독해지고 싶었거든요. 당시 시아버지께서 간이 조금 안 좋으셔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인지라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었고요. 아니, 우리야 좋지만 너희가 불편하지 않겠니? 아가, 우린 괜찮다. 네 시아버지 병원 가는 것도 내가 택시 타고 가면 금방이야. 힘들 거 하나 없단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이에요. 아유, 말도 이쁘게도 하지. 우리가 복이 많다. 어쩜 이런 며느리를 들였을까, 여보. 다행히 시부모님은 환히 웃으며 그 결정을 반겨주셨어요.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댁과 오가며 시부모님, 도련님, 남편과 함께하는 생활은 정말이지 제 인생의 가장 따뜻한 계절이었습니다. 형수님 좋아하는 망고 사왔어요. 이게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건 생일 선물이요. 갖고 싶다 하시던 향수예요. 형이 말해줘서 사긴 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번에 사건 하나 해결하고 승진도 앞두고 있는 터라 큰맘 먹고 사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받아주세요. 아니 세상에 도련이, 뭐 이런 것까지 준비했어요. 어머, 너무 고마워라. 이거 비싸서 엄두도 못 냈던 건데. 근데 참, 월급 얼마나 되신다고. 차라리 어머니 거 사주시지. 거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엄마, 우리 형수님 너무 절약하는 습관이 있어. 그거 얼른 고쳐야 되는데 말이야. 형이 성실하고 나도 잘릴 일 없는 직업인데 형수님이 왜 저리 사서 걱정이신지 모르겠다. 형수님, 앞으로 이 정도의 향수쯤은 생일 때마다 해드릴 테니까 얼른 뿌려보세요. 애가 자꾸 당신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더라고. 얼마나 귀찮게 하던지.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해버렸어. 동생이 당신을 많이 좋아하나 봐. 얼른 뿌려봐. 도련님의 직업은 경찰이었어요. 그것도 강력반에 근무하는 형사였죠. 매사 바쁘게 사시는 분위기에 생각보다 시댁을 자주 왕래하는 가운데에서도 얼굴을 볼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볼 때마다 기분을 참 좋게 해주셨답니다. 거기다 바쁜 자기 대신 몸이 안 좋으신 시아버지를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고맙고 미안했던지 도련님은 꽤나 고가의 선물들을 자주 사주시면서 마음을 표현하시곤 했어요. 도련님, 아버님 워낙에 저 힘들게 안 하시고 오히려 병원 갔다 오시면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해서 저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힘드니까 이런 선물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아버지 때문에 하는 선물이라뇨.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해요. 그렇게 넉살 좋게 웃으시는 우리 도련님, 하도 호탕하시고 서운하신 분이라 늘 감사했네요. 다만 걱정은 있었어요. 직업이 강력반 형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혹여라도 나쁜 놈 잡다 칼이라도 맞을까 상상도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형수님 걱정도 사서 하시네. 요즘은 주먹구구식으로 굴러가지 않고 다 저희가 작전 잘 세우고 해서 범죄자들 제압하니까 걱정하실 일 하나 없어요. 하지만 말은 이렇게 해도 사실 도련님은 저와 남편이 결혼하기 전 이미 큰 사고를 겪으신 적이 있었다고 해요. 인터넷 사기 집단을 소탕하려다 그 사람이 숨기고 있던 식칼에 찔리신 거죠. 그런데 도련님은 그 상태로 범인을 잡겠다고 상처를 움켜쥐고 달리신 바람에 나중에 상처 부위가 더 벌어져 사태가 심각해졌어요. 수술실로 옮겨지면서 의사도 걱정할 정도였다네요. 그때 시어머니는 눈앞이 아찔해서 쓰러지실 뻔했고 시아버지는 도련님이 회복되자마자 당장 부서를 옮기던지 하라며 처음으로 큰 소리를 내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잖아요. 제가 이 직업 처음 선택했을 때 아버지 저 자랑스러워 하셨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번 일 교훈 삼아 앞으로는 조심해서 일할게요. 그러니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이 직업이 조심해서 조심해질 일이야. 안 된다. 내가 네 성격을 몰라. 학교 다닐 적에 양아치 패거리 잡겠다고 맨주먹으로 달려들다 얻어 터져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그 바람에 대학도 못 가고 재수까지 했잖아. 이놈아, 그때 그 패거리와 너 쪽수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10대 1이었어. 10대 1. 10대 1 싸움에 과감히 달려드신 도련님. 저도 결혼 이후 도련님의 과거를 속속 알게 됐는데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에피소드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과감히 행동으로 옮겨버리셨더군요. 근데 그건 기질이었다고 해요. 아주 어렸을 적 꼬맹이였을 때부터 도련님은 자기 반에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애가 있으면 그 곁에 가서 같이 밥을 먹어주고 그 애가 어디 끌려가 맞고라도 있으면 대걸레를 들고 쫓아가 두들겨 패줬다고요. 그 바람에 시어머니가 학교에 자주 가셨다는데 내가 얼마나 헛웃음이 나오든지 모른다. 내 직업이 교사인데 말이야. 그 피해 학생 부모들은 나보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저 모양이냐고 하고 내가 직업도 밝히지도 못하고 그냥 봐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어. 아유.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비교적 공부만 하며 얌전했던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날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가지셨던 거죠. 사실 두 사람의 성격이 너무 상반되던 탓에 시부모님은 둘이 적절하게 섞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한 놈은 뭔 일이 있으면서 말도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끙끙 앓는 성격이고 한 놈은 집에 들어올 생각도 않고 그냥 학교 꼭대기에 올라서서 정의의 사도를 흉내내고 있으니 내가 옆에서 보면서 가슴이 많이 답답했다. 물론 철 들면서 둘째 놈도 사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는 수밖에 없지. 지 성격에 딱 맞는 직업 들고 와 버렸으니. 도련님의 어릴 적 에피소드들을 다 듣고 나니 시어머니 심정이 더 공감되더라고요. 거의 격한 공감이었죠. 제가 부모라도 그럴 것 같았어요. 경찰을 하고 싶다 할 때도 시어머니는 은근히 다른 직업을 선택하길 바라셨다고 했지만 말릴 수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진 도련님이 의리도 강하고 싸움도 잘하니까 혹여나 조폭이라는 나쁜 길에라도 빠질까봐 차라리 좋은 쪽에 능력을 쓰라고 허락하셨다고 하고요. 그저 호탕한 성격이신 줄로만 알았던 도련님이 일으킨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듣고 나니까 저로선 참으로 색다르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무쪼록 도련님이 승진을 앞두고 있을 때 그만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아버지께서 그만 험한 사고를 당하시고 만 거였어요. 말도 안 돼. 여보 눈 좀 떠봐요,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님, 여기 간호사 좀 불러주세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보자마자 그만 무너져 버리셨고 저 역시 가족의 일원으로서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었죠. 전날까지도 저에게 웃어주시며 과자를 쥐어주시던 시아버지가 음주 차량에 치여 눕게 되시니 억울하기도 많이 억울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보는데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더라고요. 친정 엄마를 한번 잃어봤던 저로서는 부모가 자식의 곁을 떠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도 절절히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슴에 커다란 구멍 하나가 뚫리는데 그 누구도 메꿀 수 없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시아버지를 떠나보낼까 두려운 나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강하신 분이잖아요. 이겨내실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래, 그럴 거다. 분명 그럴 거야. 이 양반이 날 두고 저리 허망하게 갈 리가 없지. 한날 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떠나자고 약속까지 했는데. 시어머니 손에 들린 십자가 목걸이를 저는 대신 꼭 쥐어주며 많이 위로해 드렸어요. 허나 시아버진 어느 겨울날 그토록 좋아하시던 눈이 소복하게 쌓인 날 새벽에 조용히 숨을 거두시고 말았답니다. 몇 날 며칠을 힘겹게 버텼지만 희한하게도 눈이 정말 많이 내리는 날 떠나셨는데요. 아마도 그날을 선택하신 것은 자신이 좋은 날에 떠났으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기도 했던 것 같아요.
언제든 어디서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위로하셨던 분이니까요. 다행히 걱정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자신을 추스리려고 지인분들도 만나시며 감정을 나누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의외로 도련님이 어머님보다도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죠. 형수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요. 밥은 또 컵라면 드신 거예요? 그렇죠, 뭐. 늘 분위기를 이끌고 호탕하게 웃으셨던 도련님이 얼빠진 표정으로 그저 허공만 바라보시는데 제가 들어오는 소리도 못 들으시더라고요. 절 보며 언제 왔냐고 놀라시는데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만큼이요. 아마도 쉽사리 도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어 그랬는지 몰라도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속삭여 보기도 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신 분에게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도련님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네요. 부디 잘 극복할 수 있게, 슬픔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아버님, 이런 부탁드려서 죄송해요. 그런데 참 저희 가족은 세상에 없을 특별한 가족인 것 같아요. 도련님이 정말로 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생기게 됐거든요. 바로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나 다름없는 동서를 만나게 되면서 말이죠. 동서는 첫 만남부터 느꼈지만 사람이 곱고 바른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는데 그 웃음이 선하다는 직감이 느껴졌죠. 왜 사람 인상은 한 번 보면 어느 정도 파악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동서에겐 더 특별한 과거가 있었어요. 바로 동서 역시 고아원 출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남편은 이 부분에서 동서와 많은 유대감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원래는 엄마 쪽 친척들 집에서 전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모가 저를 도저히 못 키우겠다고 하더라고요. 키울 형편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맡겨진 곳이 희망고아원이었어요. 거기서 다행히 좋은 원장님 만나서 무사히 잘 클 수 있었고요. 전 아주버님처럼 어디에 입양되진 못했지만 성인 되고 나서도 나쁜 길에 빠지지 않고 자립할 수 있었던 건 좋은 어른들 덕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고아원에서 막 나온 아이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돈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동서 때는 더 그랬겠죠.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동서가 웃으며 말하는 그 모습에서 문득 커다란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서방님과 닮은 느낌도 없잖아 있었기에 둘이 왜 인연이 됐는지 알 것 같기도 했죠. 형수님, 저희 결혼하고 여기 근처에서 살까 봐요. 아내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처럼 형이랑 형수님이랑 오가며 시간 보내고 싶다고요. 네, 이랑 얘기해봤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형님이랑 장도 같이 보러 다니고 친해지고 싶어요. 제가 언니 갖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나야 좋죠. 다만 내가 말주변이 별로 없고 소극적이어서 동서 싫어하거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니까 오해만 하지 마요. 게다가 저와는 달리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도 매력적인 동서였습니다. 서방님이 그러길 동서는 자기처럼 정의감도 넘친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강도를 잡으러 다니는 직업을 혹여나 반대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주는 건 물론 동서 역시 만만치 않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제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일도 생겼습니다. 동서가 식구가 되고 난 후 잠시 만나 커피를 마시고 나왔는데 20대로 보이는 커플이 폐지를 줍고 있는 할아버지에게 다짜고짜 담배를 피워대면서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요즘 애들 정말 이상하다니까. 동서 어디가? 야, 너네 지금 뭐라 했어? 당장 할아버지한테 사과 못 드려? 동서가 글쎄 나서서 자기가 대신 훈계를 하는 겁니다. 20대 아이들의 인상차기가 꽤나 험악했길래 전 속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었는데 동서는 대놓고 구구절절 잘못을 짚어주더라고요. 아이, 아줌마가 뭔데 지랄이야. 뭔데 훈수두냐고. 방해 말고 아줌마 갈 길이나 가. 사과하기 전까진 못 간다. 그리고 너 성인은 맞니? 민증 보여줘봐. 얼굴이 너무 어때 보이는 게 아무래도 영 이상하네. 아줌마 남편이 경찰이거든? 너무 잘됐다.
그런데 그 말에 동서에게 담배 연기를 뿜어대던 아이들이 점점 표정이 식더니 앞불싸 하는 표정이 되더군요. 알고 보니 성인도 아닌 애들이었던 건가 봐요. 결국 둘 다 질세라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며 동서가 뿌듯하게 웃더군요. 이럴 줄 알았어요. 저런 애들은 아주 그냥 혼이 나야 돼. 동서 멋지다. 나 무슨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동서랑 서방님이 인연이 된 이유가 있었네. 동서가 왜 서방님과 죽이 잘 맞는 커플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죠. 나중에 들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도 너무 사랑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온갖 물리적인 행위를 당하며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차오. 고아원 출신인 동서와 남편, 어쩌면 불우하다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모이니 저희는 그 어느 곳에서보다 안정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런 저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있으니 더 바랄 게 없었죠. 다만 행복하던 저희 가정에 그림자가 드리워진 건 일단 시어머니 쪽이었어요. 제가 첫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를 하고 있을 때쯤 일어난 일인데요. 시어머니께서 친구들 모임에 나갔다가 어떤 남자분을 만나셨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 성격상 쉽사리 누군가를 연인으로 만나실 분도 아니고 조금 이상하긴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친구 사이로 지내자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오고 연락한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스토킹을 하는 것처럼 어디를 가시는지 다 캐고 다니고요. 이걸 듣고 동서가 열이 확 받았습니다. 어머님, 말도 안 돼요. 아니, 이거 저희 남편에게 말해서 당장 사지를 찢어도 시원치 않은 이놈을 당장 조치를 취할게요. 아우, 아니다. 내가 너희만 불러내서 얘기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니? 네, 문제는 시어머니께서 그것을 원치 않는 거였어요. 네 시아버지 잃고 난 후 너무너무 마음이 비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더구나.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던 거야. 괜히 내가 이 사람 신고하고 그러면 모임 분위기도 안 좋아질 것 같고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닐 거다. 내가 잘 달래서 구슬려 보마. 어머님, 저희가 걱정되는 건 그 남자분이 어머님한테 원치 않게 자꾸 들러붙으니까 그래요. 오늘도 전화를 10통 넘게 걸었다면서요. 정말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인지 확신이 안 서요. 혹시나 어머니 나쁘게 대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저도 형님 생각에 동의해요, 어머님. 세상에 얼마나 미친놈들이, 아니 정신 이상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이고,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괜한 말을 해서 너희 걱정을 시켰구나.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말에 조금 동조하는 기색이긴 하셔도 어쩐지 신고하는 부분에선 망설임을 보이셨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론 아버님을 잃으시고 허한 마음으로 있으시던 어머니께서 그 남자분에게 아주 약간은 호감을 느끼신 듯 보였어요. 일단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서는 그대로 발길을 돌렸는데 동서가 그러더라고요. 이대로 가만히 두고 보다가 혹시나 나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 안 되겠다고요. 그 후 동서가 그 남자 뒤를 밟아보고 그 결과를 하나씩 저에게 조용히 전달해주는 식으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원치 않아 남편들에겐 비밀이었던지라 마치 007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동서는 이윽고 모든 조사를 마친 후 A4 용지 한 장에 정리를 한 그 사람의 정체를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치밀한 동서의 행동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를 다시 보게 되는 계기이기도 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형님. 이놈 이거 느낌이 아주 쎄했다니까요. 어쩐지 우리 어머님 재산 탐내고 온 놈이었어요. 동서는 씩씩거리며 그대로 어머님 앞에 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허락받지 않고 알아봐서 죄송해요. 근데 수상쩍은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어머님. 충격받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일단 그 사람 와이프랑 사별한 거 아니고요. 와이프란 사람 아직 멀쩡히 잘 살아 있어요. 아직도 둘이 모텔 들락거리며 만나고 있고요. 도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 꼬시려고 그랬겠죠. 그리고 자식들 다 무슨 유명 대학교에 다닌다고 외국에 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 한국에 있고 다단계 하고 있던데요. 그리고 그 다단계 보통 다단계가 아니고 사람들 등쳐먹고 사기치는 다단계예요.
그 다단계 수장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 사람이에요. 거기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완전 남자 꽃뱀이에요. 돈 많아 보이는 여자들 꼬셔다가 돈 타내서 자기 자식들한테 돈 부어주고 외제차 사주고 그랬더라고요. 뭐? 아, 정말이니 그게? 아, 그럼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거야? 네, 어머님. 저도 동서한테 들었는데 정말 충격적이더라고요. 동서가 업체 통해 확인도 다 끝냈다고 해요. 세상에나. 아우, 이런 망측할. 내가 그런 사람을 그저 좋게 보고 있었다니. 어쩐지 나한테 내 친구들 소개시켜달라고 이상한 걸 묻고 그러더라고. 이상한 거라면 어떤 거요? 아니, 내 친구들 중에 나처럼 사별한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거 말이야. 아, 근데 이럴 줄이야. 정말이지 몰랐다. 고맙구나, 얘들아. 니네가 아니었다면 난 정말 깜빡 속을 뻔했어. 니네가 날 구해줬구나. 이 일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충격에 시름시름 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동서 덕분에 몹쓸 일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며 틈만 나면 저희 손을 잡고 고마워하시곤 했죠. 그 후 동서와 저는 그 남자를 한번 다시 만나봤는데 역시나 사기꾼이 맞았어요. 저희가 그 사람에 대해 알아본 정보들을 들이밀며 이것저것 묻자 꽁지가 빠져라 도망가는데 딱 봐도 재발절인 도둑놈이었죠. 그런데 동서는 역시나 놓치지 않고 바로 서방님에게 정보를 넘겨 체포를 했어요. 동서, 나 이번 일로 동서한테 진짜 많이 놀란 거 알아? 동서 옆에 두고 있으면 적어도 나 인생 살면서 나쁜 일은 안 당하고 살 것 같다. 형님, 제가 형님은 언제든지 지켜드릴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기 세고 행동력 좋은 제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렇게 말하는 동서의 등을 토닥이며 순간 어깨를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던 저는 정말이지 그날 이후로 동서와 자매처럼 더 친하게 지내게 됐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를 잘 봐주고 이뻐라 해주기도 했기에 그 점이 너무나 고마웠죠. 물론 시어머니는 이후로도 주변에 날파리들이 꼬이곤 했답니다. 시어머니가 워낙 나이 드셔도 고운 미인이셔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이때 제가 둘째를 임신하면서 입덧이 아닌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는데요. 바로 서방님과 똑 닮은 동서가 어느 순간부터 특유의 쾌활함을 잃고 얼굴도 쾌행하고 안색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를 보면 침울한 얼굴로 음료수만 쪽쪽 먹고 있는데 왜 그러는지 걱정이 되더군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서 약간 혼란스럽던 차 남편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아이 때문에 재수 씨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 사실 동생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도통 모르겠다네. 아유,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동생한텐 이젠 우리 애들 얘기하기도 조심스러워. 하도 심남래 하는 것 같으니까. 네, 동선의 부부는 진작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아 사실 이제는 딩크족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어하던 와중이었어요. 병원에선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아이가 안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나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 걸 수도 있을 테니 전 마음을 놓으라는 조언을 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 누구의 위로나 조언을 받아도 마음이 안 좋을 때였나 봅니다. 특히나 제가 또 임신을 했으니 그랬던 거죠. 저는 동서를 찾아갔습니다. 동서, 괜히 내가 미안하네. 동서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모르고 잔뜩 내 임신 얘기만 했으니 아유, 어쩜 좋아. 아니에요, 형님. 미안할 일이 뭐가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젠. 어쨌든 형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동서는 아무렇지 않은 듯 굴었지만 알 수 있었죠. 동서의 큰 눈망울에 눈물이 툭 떨구어지는 걸요. 이때 서방님도 함께 있었는데 서방님 역시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담배를 피러 베란다로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잠깐 서방님과 얘기를 해봤는데 요즘 동서는 우울한 감정이 심해져서인지 집안일도 잘 안 하려고 하고 평소 잘 나가던 친구 모임도 등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하루 종일 저렇게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저도 보는 내내 답답하네요. 아기는 하늘이 주는 거라는데 왜 우리한텐 안 오는 걸까요? 그냥 이젠 받아들일 때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다 해봤어요. 좋은 약도 써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서방님의 한숨 어린 말에 저도 모르게 함께 울컥해지더라고요. 이때 저는 처음으로 동서와의 거리를 뒀습니다. 배가 부른 제 모습을 보면 동서가 아이 생각에 더 힘들어할 것 같아서요. 동서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당시엔 그게 최선이었답니다. 동서 역시 따로 연락을 안 했는데 그 점이 조금 서운하긴 했고요. 그런데 제가 그러고 다시 동서를 보게 된 건 출산한 후 비극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일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를 잃었을 때보다 어쩌면 저희 친정엄마를 잃었던 충격만큼이나 당황스러움이 컸던 것 같아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어떡해요? 그이가... 동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고 울먹이며 겨우 한마디 한마디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새벽 동서에게서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달려간 병원은 서방님이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이미 시어머니인 서방님을 붙잡고 오열하시고 있었어요. 의사는 저희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라고 하더군요.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멀쩡히 내 곁에 살아 숨쉬던 존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받아들이진 못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께서 먼저 서방님에게 다가가 손을 꼭 잡아주시며 사랑한다고 편히 가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 말에 동서는 엉엉 울더니 시어머니를 따라 사랑한다는 말을 내뱉더니 서방님 눈을 감자 이내 기절해 버렸어요. 장례 내내 동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에 흐릿합니다. 저도 남편도 손님들을 맞이할 정신도 없었고 가장 힘들 동서를 챙길 여력도 없었어요. 서방님의 생전 모습을 추억하는데 저에게 너무 잘해주었던 기억밖에 없어 더 슬프고 힘들더라고요. 소중한 것을 놓아야 하는 때가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온다는데 그게 이렇게 이른 시기일 줄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위로차 동서를 찾아갔을 때 동서가 서방님의 장례 이후 급하게 집을 처분하고 어딘가로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혹시나 동서가 걱정이 됐어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다고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난 것이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죠.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꿈에서도 동서가 나올 정도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동서가 떠난 지 1년 정도 됐을 때 꿈을 꿨는데 이때 꿈이 너무 생생해서 저는 급기야 남편에게 동서를 찾아야겠다고 선언했답니다. 동서가 혼자서 쪼그려 울고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겠지만 아주 깊은 산속 동굴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서 울면서 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전 설마 하는 마음으로 동서를 찾기 시작했어요. 업체도 이용했고요. 그리고 정말 신의 계시, 꿈 이런 것을 믿게 된 것이 실제로 제가 동서를 찾은 곳이 어느 산골짜기 마을이었던 거예요. 동서는 그곳에서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완전히 산사람처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동그랗게 눈을 뜨던 동서는 잠시 후 왜 오셨냐고 하더군요. 더 이상 형님 동서 사이도 아닌데 왜 오셨어요? 왜 그런 말을 해 동서 섭섭하게. 내가 동서를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형님, 가주세요. 저 형님하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모두를 피해서 온 거예요. 그이 생각날까봐 일부러 다 물리치고 여기로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만 가주세요. 아무리 1년이라지만 동서에게서 풍기는 쎄한 분위기며 모든 것이 이상했어요. 저를 극도로 피하는 눈치랄까요? 혹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물었지만 동서는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은 어쩔 수 없이 먼 길을 다시 돌아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저는 매일 동서를 찾으러 그 험한 길을 올랐고 동서는 굳게 닫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삼고초려였고 저도 점점 힘에 부쳤답니다. 언제까지 이 노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허나 그런 동서의 사정을 알게 된 건 여느 날과 같이 동서를 찾으러 갔다 내려오는 길 골목 떡집에서였어요. 떼약볕에 너무 많이 걸었는지 배가 너무 고픈 와중이었는데 쫄깃한 꿀떡이 눈에 밟히더라고요. 순간 얼른 먹고 싶은 마음에 떡집으로 들어갔는데 친근한 인상의 아줌마가 동네 할머니분과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가만히 들어보니 동서 얘기더라고요. 아니, 그 아가씨 너무 안 되지 않았어. 남편하고 사별하고 거기서 혼자 사는 거라며? 근데 자기가 친자매한테 사기 맞아서 돈까지 다 잃고, 어쩌면 좋아. 나라도 죽고 싶겠어. 예전엔 아주 그냥 가끔이라도 여기 와서 나랑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요즘 영 안 보이니 걱정이네. 저, 저기요, 잠시만요. 아주머니, 방금 그 말씀하신 아가씨요. 혹시 산에 사는 여자, 이렇게 생긴 여자 맞죠?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눈이 크고 쌍꺼풀 짙은, 맞죠? 맞는데. 아유, 누구예요? 가족이 없다고 들었는데. 전 형님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하신 얘기요. 자매한테 사기를 맞았다고요? 우리 동서는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자매가 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아유, 아니야. 자매 맞아요. 원래는 연락을 안 하는 사이였다가 최근에 남편 잃고 나서부터 만나기 시작했대. 거기서 연락이 왔다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돈 때문에 사기치려고 수작 건 거였지. 아무튼 형님이라면 저 그 아가씨랑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 순간 제 입에서 한숨이 토해져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그동안 동서가 일부러 저를 멀리했던 것이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됐어요. 남편을 잃은 마당에 친자매에게 사기까지 맞았으니 더더욱 마음이 힘들었을 테고 경제적으로 힘든 사정을 내비추고 싶지 않아 멀리 했을 수도 있겠다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그 길로 동서에게 가서 문 앞에 대고 소리치듯 사실을 추궁했더니 동서 쪽에서 아무 말이 들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잠시 후 제게로 걸어 나온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리더군요. 사람이 너무 그립고 외로운 마당에 돈을 빌려준 건데 그런 일을 당한 것이라고요. 내가 미쳤나 봐요, 형님. 형님 볼 면목도 없고 어머님 볼 면목도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 모르고 있었지만 동서에겐 고아원에 함께 버려진 자신의 친자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의 언니 되는 사람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함께 컸기에 사이가 돈독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 갑자기 연락을 툭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과거를 청산하듯이요. 그 때문에 동서는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굳이 친구들에게도 제게도 언니 얘기를 꺼내지 않은 이유가 그것이고요. 나도 우리 언니처럼 똑같이 그러고 싶었어요. 똑같이 언니가 없는 것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나를 갑자기 찾아와서 자기도 이혼했고 너무 외로웠는데 제가 생각이 났다고 가족처럼 지내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족이란 그 말이 저를 흔들었나 봐요. 동서는 가족이란 말에 흔들렸고 서방님을 잃은 상실감을 그렇게 자신의 친언니에게 기대어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딱 3개월 후 친언니가 금방 갚겠다며 돈을 요구했고 앞서 말한 망측한 일이 일어난 거죠. 원래는 산생활 청산하고 다시 내려가서 형님도 뵙고 어머님도 뵈려고 했어요. 충동적으로 올라온 거라 다시 내려가서 함께하고 싶었는데 근데 언니가 저한테 전 재산을 빼앗고 도망간 후론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형님이 여기 오셨을 땐 괜히 겁나고 두려웠던 게 제가 살고 싶어질까봐. 그래서 형님에게 기대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한참 후 이어진 죽고 싶었다는 동서의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고통이 생생히 그려졌죠. 그날은 산을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지만 얼마간 동서 생각을 멈추기 힘들었어요. 전 이후 꼭 큰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남편 몰래 현금 1억을 인출해서 동서에게로 가지고 간 것이죠.
굳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그 1억은 당시 친할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비밀스런 비상금 같은 개념의 돈이었고 언젠가 아이들이 결혼할 때나 집안에 큰일이 생겼을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었어요. 그렇기에 동서에게 전달하며 없는 돈인 것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동서, 부담 갖지 말고 받아. 항상 행복해야 돼. 내가 그 누구보다 동서의 행복 빌어주는 사람인 거 알지? 형님, 이걸 왜 저를 주세요? 동서는 그 말을 하며 서럽게 오열했습니다. 그제야 장례 내내 동서가 한 번도 울지 못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 후 동서는 드디어 정착이란 걸 하기 위해 어디론가 떠났고 그곳에서 제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어요. 바닷가 앞에 있는 작은 집이 찍혀있는 사진이었는데 아마도 그곳이 동서가 정착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전 마음속으로 물었죠. 동서, 행복하지? 꼭 행복해야 돼? 행복하다는 답변이 언젠가 들려오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저는 저대로 두 아이를 육아하고 남편은 외벌이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10년이란 세월이 흐르는 동안 생계에 허덕이기도 했고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가정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 가게를 시작하는 등 많은 도약이 있었어요. 전 우리 둘째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어 반장을 줄곧 해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동서를 떠올리곤 했죠. 동서에게 연락은 하지 않았지만 전화를 해볼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어련히 동서가 나중에 마음을 추스르면 연락을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가 무너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많은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던 코로나 때문이었죠. 잘 되던 가게는 한순간에 손님이 끊겨 월세도 내지 못할 형편에 이르렀고 저는 그때마다 동서에게 준 1억이 내심 생각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순전한 이기적인 욕심이었고 그런 마음을 다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때 상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 여파로 많은 빚을 지게 된 저희 집이 반지하방으로 집을 옮긴 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건데요. 엄마, 나 이사 가기 싫은데. 우리 또 이사 가야 돼? 우리 다시 아파트 살면 안 돼? 난 아파트가 좋은데. 미안해, 수지야. 엄마 아빠가 꼭 다시 가게 일으켜서 우리 딸들 행복하게 해줄게. 딸들은 울먹였고 저는 죄책감에 더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작디 작은 가게 한 구석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데 갑자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오더니 상자를 건네더군요. 뭐지 싶어 사인을 하고 상자를 풀어보는데 안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전 그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남편에게 전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자 안엔 10억의 금액에 달하는 돈과 함께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형님, 형님이 행복하시길 바라는 동서가 그간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형님, 항상 행복해 주세요. 이 말 돌려드릴게요. 그리고 뒤이어 등장한 사람은 동서였습니다. 영화 같은 등장에 저는 손을 벌벌 떨고 있는데 동서는 저를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형님, 제 깜짝 이벤트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앞으로 자신이 저를 책임지고 싶다는 동서는 그렇게 저를 찾아와 그간의 얘기를 풀어줬습니다.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요. 동서는 이제 어느 기업의 여성 CEO였고 저는 그 성장과 도약이 도통 믿을 수가 없어서 장하단 말만 반복했어요. 동서는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찾아갔고 서방님을 보러 함께 갔습니다. 많이 울고 그간의 오해도 풀었던 시간이었죠. 남편은 저희에게 이런 행운이 생긴 것이 믿기지 않은지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하지만 전 그것보다 동서라는 사람이 제 인생 속으로 다시 흘러 들어온 것이 더 감사하네요. 마지막으로 동서에게 진심으로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요. 고마워, 동서.